산업의 뿌리로 불리는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한강의 기적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는 우리 제조업의 현실과 그로 인한 파장, 또 정부의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뿌리가 흔들리는 우리 제조업의 현 주소를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철강 등 한때 우리 산업을 떠받쳤던 업종에서는 이미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16년부터 몇년 좀 줄어들었어요. 뭐 수준은 받았다고 하는데 설계 거쳐가지고 발주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뭐 체감이 안 나요. 자본력에 최근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이 신흥 제조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 내수출하는 지난 3년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재고 증가율은 8%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국내 제조업 매출액은 지난해 4분기 8.5% 늘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7%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은 마이너스 7.3%로 역성장했습니다.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노동비용의 급등에 따른 비용 문제에 봉착한 기업들이 대외 통상 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대로는 서서히 가라앉는 것은 아닐까.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 제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 같은 제조업 부진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자리와 소득에 직격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권세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때 전북 대표 제조업 도시로 활기가 넘쳤던 군산시, 최근 침체 도시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가 줄었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엄청 심각해요, 진짜. 왜냐면 일들도 없고 또 일을 막상 한다고 해도 돈들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현실은 비단 군산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에 1년 전보다 7만 명 가까이 줄어든 이후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 사정 악화가 반도체, 통신 장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무선 통신 장비 관련 전자부품 제조와 전기 변환 제어 등 전기 장비 제조 부문의 감소가 지속이 되면서 이 부문의 부진이 제조업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소득 양극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일자리 양극화로 나타나면서 이게 소득 양극화로 이제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제조업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니까는 제조업 위기는 시스템 리스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일자리,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의 위기를 뜻합니다.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결국 정부가 우리 제조업에 대한 대수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먼저 앞서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우리 제조업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알기 쉽게 수치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제조업 현장의 생산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균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73%대를 줄곧 유지해 오다가 올해 1분기에 71.9%까지 떨어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로는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4차 산업혁명과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환경도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다라는 이름의 소위 장기 대책을 좀 마련하게 된 걸 텐데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에서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키워드는 산업구조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그리고 융복합화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입니다. 제조업 사강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조업 혁신 대책은 작년에도 나왔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비전이 선포가 되고 무역협회나 대한상이나 이런 재계 단체들이나 기계산업계 역시 비전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 역시 일단 정부가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글로벌 제조업 선진국들도 이미 인더스트리 4.0 등 앞다퉈서 제조업 대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전을 세부적으로 보면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또 앞서 나온 계획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한편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 이것도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지적 들어보시죠. 예. 본질적인 그 반기업 정서와 기업 입지 조건의 개선이라는 과제, 그거를 해놓고 이런 그 신산업을 좀 키우는 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에 대한 불성실 공시 의혹을 받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실질 심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추가 조사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결국은 연기가 됐네요. 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공시를 통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거래소의 기한 연장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인 다음 달 10일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가 규정하고 있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세부 절차상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뒤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규정상 허용된 충분한 시간을 쓰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논의와 결정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논의와는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상태가 결정되지 않아도 주주들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공시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막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제주 2공항 사업을 확정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 보고회가 무산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후 3시부터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2공항 최종 보고회가 반대 주민들의 항의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제주 2공항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고회 전부터 건물 입구를 막았고 보고회가 시작되자 행사장에 들어가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모두 14차례의 검토위원회 회의와 3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초 오늘 보고회가 열렸다면 공개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 내용이 뭔가요?
네, 국토교통부의 용역조사 결과 원래 예정했던 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2공항을 그대로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제주공항은 주공항, 2공항을 부공항으로 해서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흡수하고 나중에는 국제공항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2055년에 제주도의 전체 항공 수요가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950만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제주도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제주 2공항 사업 계획을 고시해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부터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주 2공항과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이 거센데요.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굳이 2공항을 추진하는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정부가 제주도에 새로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그 제주도민 인구가 70만 명쯤 되는데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그 2014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한 해 1,500만 명이나 됩니다. 예. 인구수에 비해서 20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 건데 하루 평균 2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 제주 공항을 찾고 있고요. 덕분에 김포와 제주 노선은 영국의 항공정보 업체가 선정한 이 전 세계 항공 노선 중에 가장 이 혼잡한 항공 노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2분마다 한 대씩 비행기가 오가는데 이 항공기 한 편만 연착을 해도 나머지 비행기가 줄줄이 연착이 또 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정시 운항률이 83%에 불과해서 이 전국 공항 중에 가장 낮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월에 그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됐던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체 공항이 없다 보니까 약 6만 명의 이제 관광객들이 이틀 정도 제주도에 이제 발이 묶이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 국토부가 또 추산을 해보니까 2055년쯤 되면 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2,05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이런 계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금 공항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대체 공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뭔가요? 네, 일단 제주도의 시민단체와 그 2공항 부지로 선정된 그 제주시 성산읍의 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도 많은 관광객으로 제주의 문화와 자연이 훼손되고 이 부동산 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로 오게 되면 이런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또 이제 여기에 좀 늘어만 가는 그 제주도의 쓰레기와 이 혼잡해진 제주 교통 이런 것들도 좀 주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의 환경 자체가 1,000만 명, 2천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신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동굴이나 철새 도래지가 있다 보니까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앞서 오수영 기자 그 보도된 거 들어보면 국토부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오늘 이제 보고회를 끝으로 오늘 10월에 사업 고시, 즉 공항 건설을 이제 공식화하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이후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1년에 공사에 들어가서 오는 2025년쯤에 공항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이 공항을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합의 등이 늦어지면 예전보다 공사가 좀 늦게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체되면서 지금 현재 4조 9천억 원대로 예상되는 공사비가 좀 눈덩이처럼 불어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년 6월 총선을 앞두고 제주도민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이 공항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 신공항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억 9,424만 원). 지난해 정부가 공개된 36개 공기업 수장들이 받은 평균 연봉입니다. 30대 대기업 CEO들 평균 연봉이 30억 원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꿈의 연봉이죠. 지난해 공기업 정규직들이 평균 7,8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대표의 연봉은 2.5배가량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장별 연봉 순위를 한번 볼까요? 1위는 한국전력이 차지했습니다. 2억 6천만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았고요. 2위로 한국동서발전,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두 2억 원 넘는 금액을 수령을 했죠.
그런데 이들 기업 중에 2017년보다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린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심지어 1위인 한국발전과 2위인 동서발전은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꾸준히 경영 성과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삼성동 한전 부지를 현대차에 팔고 13조 원을 넘기는 역대급 기록을 쓴 뒤에 그 이듬해에는 바로 7조 원대 초반으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1조 원대 초중반의 성적을 기록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이 2년간 매년 6조 원씩 이익을 까먹었던 셈인데 이 기간 기관장의 연봉은 어땠는지 볼까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는 성과급이 9,6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으로 훌쩍 올라서 보시는 것처럼 연봉이 4천만 원가량 훌쩍 올랐고요. 그 이듬해에는 연봉이 소폭 줄어서 2억 5,6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정작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기본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봉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한전은 최근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 필수품인 전기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이지만 엄연히 상장 기업이니 적자를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의 수장이 적자 속에서도 연봉을 높여서 받는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아직 노년층이라 부르기에는 좀 젊은,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고령화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세대가 50대에서 60대 중년층이죠. 이들에게 황혼, 이혼과 졸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이 긍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혼자 살고 싶어하는 중년층이 생각보다 많군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후 황혼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50에서 60대 중년층 중 거의 절반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41.2%는 그러니까 10명 중 4명가량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를 유지한 채 따로 사는 조론에 대한 질문도 답변 비율이 비슷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42.2%, 부정적인 답변은 45.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졸혼을 조금이나마 덜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군요. 성별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까? 성별과 연령별로 모두 차이가 꽤 컸습니다. 우선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여성의 긍정적 답변이 50.2%로 절반을 넘길 정도였는데 남성은 32.2%에 그쳤고요. 부정적 답변은 반대로 남성이 58.4%에 달했습니다. 조론에 대한 답변 역시 여성은 조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겼지만 남성은 33.8%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에서 54세의 경우 황혼-이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역시 절반을 넘겼지만 65세에서 69세로 가면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조론도 황혼-이혼과 비슷하게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은 가격이 비싼 만큼 아무래도 품질도 좋고 그만한 값어치를 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중국산 저가 옷에 상표만 바꿔 달고 자신의 브랜드로 조작해서 백화점에 납품한 디자이너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완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표시된 티셔츠입니다. 동대문에서 10,000원에 파는 이 옷은 국산 라벨을 달고 백화점에서 6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 위조를 거친 수입가 27만 원짜리 중국산 코트는 백화점에서 13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본인 이름으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백화점 12곳에 판매한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의류 7천여 벌을 수입해
본인 소유 봉제 공장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자체 브랜드 라벨로 갈아 시가 약 7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표시를 해서 가져오면은 통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계속 적발되다 보니까 중국산으로 들여와가지고 통관한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라벨 가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세관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한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전국 매장에 풀린 의류는 모두 걷어들여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번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 공개됐습니다. 입장차가 극명하다고 하는데 심의 현장인 고용노동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노사 양측의 주장 어땠습니까? 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은 8,35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를 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 인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이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그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9.7%의 인상안을 제시한 셈인데요. 시작부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양측의 의견차가 꽤 큰데 직접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까? 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 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런 식의 동결이 된다면 과연 올해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위원회 회의 결과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동결을 주장한다면. 근로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을 두고 중립성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의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연 얼마가 될지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먼저 앞서 봤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히 큰데 그렇죠. 이게 지금처럼 동결 대 10,000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부터 이번 제시안까지 해서 5년 연속으로 10,000원을 첫 제시안으로 내놨고요. 또 경영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2011년도 이후로는 매년 동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이 최초 제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또 여러 차례 제시안을 주고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내놨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더 제시안을 각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재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매년 이 노사 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은 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게 한 32번 정도 되는데 노사공이 합의한 게 7번에 불과할 정도니까 갈등이 상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노사가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적당한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뭐 지금 경영계 주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동결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최저임금이 과거에 동결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게 1988년인데 그 이후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동결이나 또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도에도 2%대 인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결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사실상 동결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와서 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정도로 결정이 될까요? 좀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올해 최저임금이 한 3, 4%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예. 최근 낮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지난 2년간 높았던 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3, 4%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주식회사 명신이 한국GM 군산공장을 매입한 뒤 전기차 생산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신은 오늘 전라북도 군산시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협약식을 갖고 2,550억 원을 투자해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생산 라인에서 2021년부터 전기차 5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범칙조사는 처벌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탈세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성격의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사 돈이 쓰였는지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소나기가 온 뒤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대구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발라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청주 29도, 춘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역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는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